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명박이 구속된 날입니다. 자, 감회가 어떠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행복한가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찜찜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여간 MB는 뭐 이렇게 해서 심판을 좀 받아야 본인한테도 좋은 겁니다, 이게. 심판을 좀 받아야가 아니라 아주 엄하게 받아야죠.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진짜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단 1도 동정심이 안 생기고 기뻤던 경우는 박근혜 이후에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건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는지도 우리가 곰곰이 복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는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 낮 2시 벙커원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2호선과 5호선이 닿는 벙커원에서 함께 새 책 한국재벌 흑역사 상하권 두 콘서트로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 예고했던 대로요. 21일에 청와대가 개헌안의 토지공 개념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뉴스이기도 했고요. 제가 하루 늦게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는 바람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이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예.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공 개념이라는 건 땅, 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 이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서 핵심은 사유재산인 땅을요, 공익을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청와대의 개헌안도 보면 이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하죠.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사유재산인 땅을 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이야기는 차차 해보기로 하고요. 우선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 공격과 수비 양쪽의 의견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 공격 쪽이 내세우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이념 공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연권에 속하는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결국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역시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런 공세죠. 예.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이 이랬습니다.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빨갱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공격 쪽의 무기는 결국은 사유재산인 땅을 국가가 통제한다면 세금이 오르거나 내 땅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국민들이 현실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땅을 가진 지주들은 모두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문재인을 타도하자. 이런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거라는 협박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협박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종부세 대상도 아닌 사람들이 야, 나도 언젠가 세금을 왕창 물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공포심 때문에 참여정부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를 드러낸 경험이 우리가 갖고 있죠. 예. 여기에 대응하는 수비 쪽의 반론은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 헌법 개정안에 나오는 토지공 개념 강화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는 반론이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토지공 개념은 박정희 정권 때 개념이 정립됐습니다. 1978년에 물가 억제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위원회라는 게 실제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때 신영식 건설부 장관 발언을 보면 토지의 사유 개념은 시정돼야 한다.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 정책을 입안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정확하게 공개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거죠. 공개념에 반대하는 니들 주장대로라면 박정희도 빨갱이란 얘기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제도화된 때가 사실은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이때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도입이 되죠.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세, 택지 소유 상한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론을 펼치는 쪽은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야, 니들 논리대로라면
노태우도 빨갱이겠네 라고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예. 토지공 개념이 도입이 되면 집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론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할 때 보면 토지공 개념을 명시한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세금이 추가되는 일은 없다. 이걸 분명히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세금이 추가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그건 청와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먼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지공 개념이 현실화돼도 이게 제 생각에도 그런데요. 이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겁니다. 결국은 투기 세력이나 뭐 하라는 연구 개발은 안 하고 부동산 사재기나 하는 재벌들에게나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당연히 반론의 논거가 되죠. 저는 뭐 당연히 이 두 논쟁에 대해서 토지공 개념을 지지하는 반론이 매우 옳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어제 브리핑 오프닝에서도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시던데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해요. 예. 이게 자유당과 합의를 못하면 헌법이 개정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헌법을 명문화한 겁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걸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걸 선언하는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지공 개념을 명시한 대목을 매우 지지하지만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당이 이걸 받을 리가 절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이 문제가 합의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요. 제가 제일 놀랍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이건데요.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는 빨갱이 정권이다. 사회주의 정부다. 이런 이념 공세를 받을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에도 엄청난 이념 공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무려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고요. 엄청난 이념 공세를 각오해야 됩니다. 이걸 청와대가 몰랐을 리가 없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 개정안을 정말로 높게 평가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회주의자니 빨갱이 정권이니 하는 이념 공세를 충분히 예상하고도요. 이걸 용감하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모든 정부를 봐도 이 이념 공세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빨갱이 이 프레임에 덫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당당히 맞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용맹스러웠나 하는 감탄이 들더라고요. 실로 용맹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이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 즉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요. 이건 인간이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되는 권리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연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법질서 체계를 막 만들 때 이 자연권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당연히 인간의 법에 포함이 됩니다. 보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생명권, 이거 자연권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권리는 신에 의해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충분히 수긍이 가능한 겁니다. 예. 행복 추구권, 이것도 대표적인 자연권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것 또한 신으로 부여받은 자연스러운 권리다. 이거 수긍이 가는 겁니다. 억압받지 않을 권리,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을 권리, 이걸 이제 자유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자유권도 자연권에 속합니다. 이것도 수긍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을 권리가 법에 보장이 되는 겁니다. 평등권, 이것도 대표적인 자연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것도 수긍이 되죠. 당연히 자연권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재산권,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자연권인가요?
아니, 일단 재산권이 자연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앞에서 열거한 자연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다뤄질 단어이기는 한가요? 자유, 평등, 행복 추구, 생명 이런 단어들은 정말 보편적이고요. 누구나 자연권이라고 인정을 할 만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지킬 권리? 이게 그 레벨의 단어이기는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대표적인 자연권으로 꼽히는 게 5가지예요.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그리고 재산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재산권이 거기 왜 끼어 들어가냐는 거죠. 거기 낄 레벨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연권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내 피조물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5가지 권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무슨 권리를 주시나요? 야, 우선 너에게 자유를 추구할 권리를 주겠다. 아, 감사합니다. 둘째, 너희들이 평등한 대접을 받을 권리를 주겠다. 아,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겠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들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를 주겠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재산을 지킬 권리를 주겠다. 이러면 네? 여기서부터 이상한 겁니다. 네, 이상하잖아요, 이미. 예. 재산권이라는 게 왜 5대 자연권 안에 들어가냐면요. 자본가 계급이 시민혁명으로 중세 봉건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데요. 이때 이 자본가 계급이 재산권이라는 걸 자연권으로 확 격상을 시켜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봉건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이 뭘 제일 두려워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돈 내놔 해서 재산을 뺏기는 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봉건사회라는 건 왕이 갑자기 남의 재산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민혁명, 자본가혁명이 성공하자마자 자본가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재산권이라는 거를 신이 부여한 권리로 격상시켜버린 겁니다. 내 재산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왜? 이건 신이 부여한 권리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거죠. 그래서 전혀 레벨이 맞지 않지만 재산권이 자유, 평등, 생명, 행복 이런 어마무시한 높은 레벨의 단어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게 돼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사회에서 제일 위대한 정치학자로 꼽히는 로버트 달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누군가가 언젠가부터 사유재산권을 자연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마치 사유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불가침의 영역이 돼버렸다. 하지만 재산권은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이 말은 나의 재산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재산권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은요, 누군가가 갖고 있는 땅이나 아파트 같은 사유재산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자연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보호받을 권리가 되기 위해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줄 때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꾼이 내가 사유재산이다, 내 재산이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를 투기에 막 이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거권을 박탈해요.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해요. 그리고 국민 보편이 누려야 하는 행복 추구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비록 투기꾼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요.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성불가침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아까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절대 포기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입니다. 사유재산 문제는 진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로 오랫동안 취급을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내 재산도 뺏길 수 있겠다 이런 공포심이 들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용민 PD님 표현대로 조자 동맹이 가세해서 빨갱이가 등장했다 하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씌우면 이 주장을 했던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
사유재산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 공세 때문에 한국 사회의 지성 풍토가 심각하게 퇴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달의 사상,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유재산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빨갱이다 이렇게 폄훼를 해버리면 토론조차도 못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사유재산 문제를 건드리면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 프레임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도 못 건드렸던 문제인 겁니다. 이게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로 엄청난 역풍을 맞은 기억이 당연히 있겠죠. 제가 작년에 보유세 문제를 브리핑 드리면서 보유세를 도입하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 노무현 정부 때 실패의 트라우마가 당연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청와대가 제시한 토지 공개념을 명백히 한 헌법 개정안은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너무나 뻔히 이데올로기 공세를 받을 만한 주제인 거를 담대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정권이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려 한다, 이런 조자동명의 별하별 지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걸 각오를 하고 감수를 하고 정상적인 논의를 시작할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쁜 거예요. 이 정의로운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사유재산 문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호되는 것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제한돼야 한다.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우리 사회에는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70년 넘게 아무도 공론화하지 못했죠. 빨갱이 소리 들을까 봐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 트라우마도 잘 접어냈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아젠다를 용맹스럽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맹스러운 제안이 제 가슴을 되게 많이 뛰게 했어요. 그리고 이 제안을 바탕으로 많이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헌법에 통과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통과가 되지 않아도 과연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적 재산인 토지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가 훌쩍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논쟁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빨갱이 정부다, 사회주의 정권이다 라는 공격을 받아서 지지율이 푹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정말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이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성적인 논의를 할 기반을 닦은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었고요. 이 제안을 통해서 사회주의 빨갱이 프레임을 버리고요. 정말로 사람들의 사유재산이 영원히 제약돼서는 안 되는 자연권, 신성 불가침의 권리냐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공익이 우선돼야 되는 권리 중에 하나이냐 이 문제를 한국 사회가 좀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토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마무시한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는 정책을 꿋꿋하게 발표를 해준 이번 청와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된다는 거. 이거를 말이죠. 국민들이 용인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진보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놀라운 진보인 것.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니까요. 이 진보를 가능하게 한 분이 바로 이명박 씨 아니겠습니까? 많은 공헌을 하셨죠. 때를 같이 해서 이명박 씨 감옥과 함께 토지공개념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죠. 경제민주화 이야기도 나오고 절묘한 시기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발전의 속도가 정말로 눈부시게 빨라지는 거죠. 악을 응징하고 정의가 세워지고 상식이 도입되기 시작하니까요. 굉장히 행복한 요즘입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네요. 자, 이완배 기자님, 저희는 일요일 낮 2시 서울 벙커원에서 토크 콘서트로 함께하고요. 방송으로는 다음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